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첨단 수송 기술의 영향과 전망 단원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수소 자동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이 수소 자동차는 상당히 화학적인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의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을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에 대한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수소차 하면 뭘까요? 자, 수소차는 두 가지를 수소차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수소 가스를 불로 태워서 뻥 하는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동력을 얻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소차는 어느 걸까요?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상용화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수소차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것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보았던 전기 자동차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입니다. 자, 하지만 이 수소만 붙어 있을 뿐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똑같은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인버터 굉장히 친숙하죠. 인버터가 있고요. 자, 보조 전원이 있네요. 보조 전원. 보조 전원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어, 배터리로 배웠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조 전원에서는 당연히 직류가 나오겠죠. 자, 직류가 나오고요. 자, 인버터는 이러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교류를 변환시켜 주고요. 자, 그게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 달려있는 감속기가 속도를 조절해서 구동하는 방식.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전기자동차 부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이 있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공기 공급기가 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수소 탱크가 있으면 수소 탱크. 자, 수소 탱크는 당연히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겁니다. 자, 충전을 해서 수소를 싣고 다닙니다. 자, 수소 탱크에선 수소가 나오고 산소 공급기에서는 공기 공급기에서는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물론 질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산소와 수소, H2가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전기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자, 전기가 생산되고요. 자, 그 찌꺼기로 결과물로 뭐가 나오느냐? 자, H2O, 물이 나오는 친환경 발전 자동차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이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와 공기 공급기로 들어온 공기 중에서의 산소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화학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기는 모터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고
남는 전기는 보조 전원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배터리가 되겠죠. 자, 저장을 해놓고 쓰고 남는 건 저장하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나온 결과물은 H2O, 물입니다. 물.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연료전지 안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료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원료전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수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모든 원소들은 중간에 핵이 있고요. 이 핵을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이루면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은 껍질이 하나고요. 오비탈, 궤도가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궤도가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갈수록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선생님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깊게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전공도 아닐 뿐더러 선생님은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을 주변을 전자가 궤도를 이루면서 다닙니다. 자, 첫 번째 이 껍질, 궤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6개까지, 죄송합니다. 8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동일하게 8껍질입니다. 8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자가.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원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의 개수는 원소마다 전부 다 다르겠죠. 이 헬륨 원소기호 1번이죠. 수소 원소기호 1번이죠.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원자핵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핵을 주변으로 전자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게 수소고요. 자, 그럼 헬륨은 어떨까요? 헬륨은 중간에 양성자와 다시 그릴게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변으로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죠. 하나, 둘. 자, 여기 2번이잖아요. 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 리튬은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고 베릴륨은 4개가 있죠. 자, 근데 리튬은 3개가 있는데 어떻게 3개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튬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다시. 자,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기호 1번이고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헬륨은 어떨까요? 얘는 2개잖아요. 전자가 2개인데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없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2개입니다.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껍질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이쪽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릴륨은 이쪽에 생기게 되고요. 붕탄, 여기 탄, 질소, 산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산소의 전자의 개수는 8개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두 번째 궤도에는 6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러한 궤도가 꽉 차는 것을 우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보다는 누가 안정적일까요? 헬륨이 안정적입니다. 헬륨 가스가 안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산소보다는 누가 안정적일까요? 꽉 차 있는 네온이 훨씬 더 안정적인 가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알규인항 이런 것들보다는 누가 더 안정적인 걸까요? 아르곤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18쪽을 우리가 암정적인 보통 가스들이 주로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원자는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을 기준으로 여러 궤도층이 있는데요. 이 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해져 있는 전자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 아파트가 있다고 봅시다. 자, 1번 궤도에는 전자가 아까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2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2개예요. 전자가 2개가 차면은 그 다음 전자는 두 번째 오비털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궤도에도 인원 제한이 있어요. 8개가 있죠. 자,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고 그 4층부터는 모르겠어요. 쭉쭉쭉쭉 그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소 아파트에는 전자가 한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는 항상 헬륨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1층 아파트는 2명까지 거주할 수가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소는 항상 헬륨을 부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의 수소는 이렇게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렇게 쉐어해서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서로 한 개씩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수소 입장에서는 하나를 내어주고요. 이 수소 입장에서도 하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지붕에 두 개의 수소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공유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수소, H2의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H2, 수소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자, O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O2, 산소인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가 한 쌍이 있었죠.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얘 거, 그리고 이 수소는 얘 거. 그래서 둘이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두 개가 찬 것처럼 보이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전자를 우리는 두 개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가 8번입니다. 8번. 자, 그러면 전자의 개수도 8개죠. 자, 한번 선생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 핵이 있고요. 자, 여기로 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층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총 몇 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요런 상태로 산소, 원소가 존재를 하죠. 자, 얘가 지금 필요한 거는 몇 개가 필요하죠? 여기가 2개가 더 차야 되니까 전자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개를 누구와 함께 공유를 하느냐? 또 다른 산소와 공유를 합니다. 자, 산소 하나를 더 데리고 오죠. 자, 얘도 똑같이 빨리 그려볼게요. 자, 전자 하나, 둘 있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얘도 8개입니다. 자, 근데 총 10개가 돼야 이제 꽉 차기 때문에 체외각 전자는 8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산소 2개도 결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 두 쌍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산소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가 되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오른쪽에 있는 산소로 봤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그냥 산소와 수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O2와 H2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힘들게 설명한 이유는 사실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 원자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 분자죠. 뭐 H2O로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존재를 하는지 봅시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 산소를 보면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2개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수소는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형태로 띄어서 둘 다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2O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전자의 흐름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수소 연료 전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등교 수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수소 연료 통해서 수소가 들어오겠죠. 자, H2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 H2가 지금 들어왔고요. 이 수소는 핵과 전자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는 지금 불안정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수소는 둘로 쪼개져서. 자, 둘로 쪼개지는데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얘를 우리는 전해질 또는 전해액이라고 하는 뭔가 막혀져 있는 공간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 상태로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소는 이온 상태가 되면은 이 전해액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한 쌍이었던 이 전자를 버려야겠죠. 자, 이 전자를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전자는 금속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전자를 잃어버린 수소는 이온 상태로 전해액을 통과해서 이 산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온 수소는 다시 여기서 전자를 만나게 돼서 이 산소와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전자가 흐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수소는 산소를 만나기 원하는 겁니다. 산소를 만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죠? 전해질이 막고 있어요. 자, 전해질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온 상태에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이온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전자는 이 전극을 통해서 보내버리고요. 이온화된 수소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동화된 수소가 다시 산소와 만나기 위해서는 전자와 다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만나는 과정 통해서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고 되고, 자, 이러한 전자의 흐름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전기로 우리는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게 바로 이 수소 전기 자동차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로는 뭐가 나오게 되죠? 수증기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노드 극, 즉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는 분리돼서 전자가 발생을 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자, 캐소드 극이라고 합니다. 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와 수소와 전자가 함께 만나면서 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낸다.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전류의 전자의 흐름이 생기고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내용을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H2가 들어오죠. H2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수소 자체는 이 전해질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전해질을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자 핵만 이온화 시켜서 H 플러스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 위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와서 전자와 수소가 다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고 이쪽에서 나온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소 두 개가 산소 하나와 만나는 H2O가 생기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 5초 동안 가질게요. 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수소 자동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수소의 열량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kg당 1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뭘까요? 수소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지금 단계에선 사실 제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어폐가 있어서 비교적 적다로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비교적 적다라는 표현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맞는 거일 것 같아요. 자, 왜 배기가스가 적냐? 공기에서 우리가 질소도 나오고 산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기 중에 질소 함량이 대략적으로 7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소가 완전히 분해가 돼야 되는데, 산소만 딱 걸러내야 되는데, 산소만 딱 걸러지지가 않고 질소가 상당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 산화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러한 수소를 뽑아내는 게 어디서 뽑아내냐면, 이 나프타라고 하는 석유에서 뽑아내거든요. 자, 그러면 수소를 뽑아내는 데에도 역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기가스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를 만드는 데에도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친환경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생산하는데 상당수 배기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연료 전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도 상당수 나온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라고 하지 않고 비교적 적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소가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죠.
자, 그 다음에 비교적 빠른 충전 시간입니다. 보통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한 5km 정도 들어가는데 한 5분? 뭐 길어야 10분 이내로 충전을 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물론 내연기관은 주유소에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소 자동차의 단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수소 생산 시에 이산화탄소, 아까 불을 떼었기 때문에 분별 증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요. 수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삼척 쪽에 하나 만들고 있고 원주 쪽에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수소 충전소가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안 좋은 면이 환경적으로 안 좋은 면이 많이 부각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단체들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지금 충전소가. 그래서 사실상 상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촉매제 단가. 어떤 그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화학 반응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필요한데 팔라듐이나 백금이나 세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런 수소 자동차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많지만 어, 그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셀을 어, 겹쳐서 놓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차량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큰 단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배울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그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공학과 IT 기술이 절묘하게 조합이 돼서 발달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학회마다 국가마다 전부 다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비자동화 단계입니다. 0단계죠. 전혀 자율주행이 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보조하는 단계. 어, 그래서 뭐 스마트 크루즈, 속도 100km에 맞춰놓고 얘가 알아서 100km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 차로 유지,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계.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차나 아니면 시계 들어본 단계가 바로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상당수 그 2단계까지 발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 자동화인데요. 요 아래에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색은 운전자가 관여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는 부분 자동화 단계입니다. 부분 자동화. 부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어, 얘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고속도로에서는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회전을 해요. 그 차선을 보고 차선이 가는 방향을 보고 핸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시내 주행은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시내는 이렇게 곡선이 조금 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고속도로는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 운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차 버튼 클릭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 주차를 해주는
이제는 주차 못하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충분히 온 거죠. 자, 2단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조건부 자동화. 자, 조건부 자동화. 지금 상당히 이 부분까지 선생님은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교통 혼잡 시 갑자기 앞에 차가 속도가 느려지면 같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운전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죠. 근데 운전자가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도 지금 발달을 했다. 선생님 최근에 본 뉴스 기사에 의하면 어, 테슬라 차를 타고 그 오토 주행 모드로 바꿔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뒤에 타서 음주를 했다더라. 자, 이거는 과연 음주운전인가 아닌가? 물론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기능을 켜놓고 뒤에서 술파티를 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지금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도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이 된 건데요. 자,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많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부 자동화도 지금은 가능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도 자동화 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이제 자동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완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도로,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완전 자동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명칭이 전부 다르죠. 이러한 명칭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는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테슬라 자동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조건부 자동화 3단계 정도를 지금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에 달려있는 라이더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라이더가 이 주변 상황을 캐치하고 그런 상황 캐치한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자율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도는 물론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움직이는 차량의 속도, 지나가는 사람의 속도와 어떤 사람의 방향, 그리고 신호등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발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자체는 어,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발달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사물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4단계나 5단계 완전 자동화의 5단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자동차화 돼야 되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4단계까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물, 도로까지도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5단계인 완전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듯이 이 라이더라고 하는 개념을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걸 또 가르치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라이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하면 이 라이다가 되겠죠. 자, 라이다는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신호등이나 차량 또는 간판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 레이더는 전후방에 차량들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뭔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레이더는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달려있는 모습이 있죠. 자, 그다음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가 있고요. 초음파 어떤 근접한 것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어떤 다가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후방 주차할 때 뒤로 가면 점점 경고음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 어떻게 사용되는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자, 이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눈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런 차들을 구별한다거나 사람이나 아니면 간판 같은 것들도 어, 음,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가격도 뭐 보통이고 라이더나 레이더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밤에는 조금 사용이 조금 제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장단점들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을 합니다.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주변에 무언가 있는지, 내가 주행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뭐 200m 앞에 아주 멀리까지 쏠 수가 있어요. 자, 200m 앞에 물건이 있다라는 것은 감지할 수 있지만 그 물체가 사람인지 차인지 물건인지 건물인지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자파 기반이기 때문에 날씨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먼 거리 장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겠죠. 자, 다음은 라이더입니다. 레이더와 라이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하게 다른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 아까 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사용했다면 이 라이더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 레이저를 스프레이 같이 막 분사를 해서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입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입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 차인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라이더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초음파인데, 초음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그 측정 거리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인접해서 갑자기 차가 근접해서 온다든지 이런 데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히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밤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하지만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자,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레이더 전자파를 쓰기 때문에 밤에도 사용 가능하고 비가 오거나 이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형태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주변을 3차원으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물체의 정확한 형태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레이더보다는 비교적 탐지 거리가 짧지만 그래도 한 100m, 한 60m까지는 꽤 정확한 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환경, 악천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겠죠.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눈과 똑같습니다. 형태 인식이 가능합니다. 형태 인식이 가능하지만 밤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밀도가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를 할 때나 정차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측정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속이나 정차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을 하고 우리가 주차할 때 후방 센서라든지 주변에 안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졸음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전 미숙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정체의 감소. 어, 나중에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고 모든 도로까지도 전부 다 IoT, 사물 인터넷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교통 정체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교통 신호 체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차량이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차량들이 모두 다 소통하고 서로 약속을 정하고 이 교차로에 오기 이전에 속도를 조절한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런 식이 가능해질 겁니다. 더 이상 신호가 필요 없고요. 서로가 서로의 스피드에 맞춰서 서로 소통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 이런 형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어, 뭐 책을 본다거나 뭐, 게임을 즐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선생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그 뒤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떤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미래 완전 자동화가 되는 시대에는 그렇게 뒷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 아니죠.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음주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자,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달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은 좀 더 수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퍼루프 그리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무인이 아니죠. 우주 왕복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